KBS 라디오 특집 강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제안 제1부 진짜 민주주의 어디에서 시작할까? 네, 전대미문의 내란 위기를 넘긴 대한민국, 과연 다시 비상할 수 있을까요? 새 정부가 들어설 때면 수많은 개혁안이 쏟아지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또 근본적인 해법을 찾는 일입니다. KBS 라디오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특집 강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제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또 새로운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독일의 정치사회 시스템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한국 사회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해온 분이시죠. 중앙대학교 도거동문학과 김누리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시죠. 교수님 먼저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방송이나 강연 통해서 많이 뵀었는데요. 도거동문학을 전공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강의 내용도 민주주의에 관한 거고 조금 의외로 느끼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만큼 한국 사회에 워낙 관심이 많으신 거죠?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엔 한국 사회에는 일종의 전공주의 같은 게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전공을 하는 사람은 어떤 이야기만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제가 보기엔 보편적 지식인을 두려워해요. 문학을 하려면 인간에 대한 이야기니까 인간을 알아야 되고 인간을 잘 알려면 사회를 알아야 되고 세계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보편적이에요. 지금 한국에서는 전공주의란 이름으로 보편적 지식인의 입을 막으려는 그러한 흐름이 저는 있다고 봐요. 너 문학하는 자가 왜 다른 이야기를 해?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건 한국의 특수한 현상이에요. 어느 나라에서도 그런 현상은 많지 않습니다. 아니, 저도 사실 이제 방송국 입사하려면 신문방송학을 전공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렇지 맞아요.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신 거죠. 맞아요. 지난해 12월 3일에 또 충격적인 계엄 사태가 발생을 했고요. 또 이후에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까지 참 긴박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건들이었는데 이 일련의 사건들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대한지, 또 우리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점이 많은지 양면성을 느끼셨군요. 두 개를 다 보여줬죠. 이번에 그래서 집중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명함을 봤던 것 같아요. 오늘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시간 동안 또 교수님이 특히 방송이나 강의하실 때 강조해 오셨던 단어가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민주주의는 너무 우리에게 당연하고 일상 같은 걸로 느껴졌었는데 왜 지금 다시 또 민주주의가 중요한지 또 그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걸림돌은 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김누리 교수님이 진단하고 제안하는 진짜 민주주의 어디서 시작할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 고려대학교에 홍영진 교수라고 프랑스사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러한 지도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걸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유럽의 통제하에 있었던 국가들이죠. 여기서 통제란 말은 식민지 하에 있었던 나라도 있고요. 식민지는 아니지만 유럽의 지배하에 있었던 그런 나라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너무너무 놀랍죠? 지금 한국은 어디 있나요? 지금 이 파란 녹색이 유럽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온 세상이 다 유럽의 식민지 아닌가요? 그 중에 저 노란색이 유럽의 영향권, 직접 식민지는 아니지만 영향권에 있었던 나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분홍색인가요? 이렇게 이 색깔이 never colonized by Europe. 한 번도 유럽에 식민화되지 않은 그런 나라죠.
그런 나라가 지금 예, 어때요? 이렇게밖에 없어요. 와, 너무 놀랍지 않아요? 예, 일본, 한국, 그리고 여기가 어딘 것 같아요? 예, 타이 맞습니다. 태국, 이 세 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아프리카요 한쪽 있죠? 여기가 라이베리아란 나라래요. 라이베리아. 예, 저기는 식민지에 반대하는 유럽인들이 세운 나라래요. 유럽인들 중에서도 일부는 이런 식민 정책에 반대한다. 그런 자들이 세운 나라 저 끝에 하나 있고요. 와, 이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가 완전히 유럽 제국주의의 치하에서 있었던 거죠. 불과 몇백 년 사이에 그런 걸 다 겪었는데 그걸 겪지 않은 거의 유일한 나라가 지금 일본, 한국, 타이라는 게 너무 놀랍죠. 지금 한국은 어땠나요? 유럽의 식민지가 아니고 어디의 식민지였나요? 예, 일본의 식민지였죠. 예, 그래서 우리는 40년 일본의 식민지하에 있다가 해방됐죠. 대부분의 나라가 저런 굉장히 오랜 기간에 유럽의 식민 상태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국가적 정체성을 많은 나라가 잃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게 대단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라인지 좀 객관적으로 보는 게 우선 중요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나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로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나요? 대단하고 네. 정치인은 형편없고. 아, 그래요? 예,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이에요. 예, 국민은 대단하고 정치인들은 형편없고 사실 최근에 지난 6개월 동안 지금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그러한 모습을 보였죠. 예,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본 것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렇게 위대한 국민이 잘 없어요, 여러분. 예, 12월 3일 날 윤석열에 의해서 사실상 친위 쿠데타가 벌어진 거죠.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벌이는 쿠데타, 이걸 친위 쿠데타라고 하죠. 이 친위 쿠데타는 실패하기가 어려워요. 대체로 90에서 95%가 성공합니다. 그렇겠죠? 권력을 가진 자가 그 권력을 활용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실패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대체로 90에서 95%가 성공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3일 날 그 한밤중에 그 여의도로 몰려가는 시민들, 이것은 전 세계에 거의 없는 시민들이에요. 어느 나라에도 시민들이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빠르게 대처하는 그러한 시민들을 가진 나라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장갑차, 탱크, 헬리콥터 이런 것들이 오는데 그 앞에 달려가서 그것을 저지하는 이런 용맹스러운 시민을 가진 나라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외국 언론에서도 대단히 놀라면서 보도한 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정말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전 세계적으로도 공인을 받은 그러한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본 한국 사회의 소위 정치인들 혹은 파워 엘리트란 말 많이 하죠? 지배 엘리트들. 그들을 보니까 어때요? 국무총리, 장관들. 그들 중에서 대통령이 벌인 이 말도 안 되는 일에 대해서 맞서고 절대 안 된다 한 자가 단 한 명도 없잖아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 시간에 달려가서 장갑차 앞에서도 맞서 싸우는데 한 나라를 지배한다고 하는 그러한 지배 엘리트들 중에 그들과 맞서서 당당하게 저지하려고 했던 그런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건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사실은 12월 3일은 충격이 아니었어요.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약간 예상 가능한 일이어야 충격을 받죠.
그런데 이건 우리 상상력의 범위를 넘어서니까 12월 3일은 사실은 충격이 아니라 황당이죠. 황당.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황당하다는 느낌을 아마 가졌을 거고요.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충격이죠. 12월 3일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의 일들이에요.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은 훌륭한데 정치인들은 아주 그렇지 못하다. 정치인들만이 아니죠. 파워 엘리트 일반이 그런 거죠. 여러분, 외부에서 한국을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가장 모르는 게 한국인이에요. 특히 밖에서는 한국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높아요. 뭘 가지고 높이 평가받을까요? 제일 높이 평가받는 건 바로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아마도 제가 주로 만나는 게 학자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거기서 무슨 BTS가 대단하다, 오징어 게임이 대단하다 이런 사람 못 봤어요 아직. 대부분 제가 만난 사람들 학자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 와, 아시아에서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민주주의를 할 수가 있냐.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놀래요. 여러분, 이런 민주주의 하는 나라가 없어요. 사실은 제일 부러워하는 게 도쿄대 교수들이에요. 도쿄대 교수들이 엄청 부러워합니다. 한국 민주주의를. 왜 부러워할까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렇게 다이나믹하냐. 거기에 너무 부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은 당연히 민주주의 국가인 거 우리가 알죠. 그러나 그들의 민주주의는 어찌 보면 너무나 김 빠진 민주주의죠. 광장의 다이나믹이 없어요. 광장의 다이나믹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를 들면 몇 해 전에 후쿠시마 거기서 원자로의 오염수 이거 방류했죠? 여러분, 한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지금 한국 사람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 뛰쳐나가서 했겠죠? 아마 그런 일이 한국에서 있었으면 한 200만, 250만이 광화문에 모였을 겁니다.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일본에서는 어땠나요? 일본인들의 반응. 기억나는 거 있어요? 없죠? 약 250명이 총리 공간에 몰려가서 항의했대요. 250명. 한국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후쿠시마에서 했던 그 오염수 방류라는 건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악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용납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일본 민주주의와 한국 민주주의의 큰 차이라는 거예요. 요번에도 지금 12월 3일 이후에 광장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죠. 지금 중국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중국에서는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보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보도했습니다. 당연히 하죠. 보도하는데 주로 헬기가 내리는 거, 장갑차가 가는 거. 그러니까 요 말하자면 내란 사태를 보도하지 시위를 거의 보도하지 않습니다. 시위를. 두려운 것이요. 이해하셨어요? 중국에선 그런 걸 볼 수가 없죠. 1989년에 천안문 민주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거의 마지막이에요. 그 이후에는 그런 시위를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시위를 방송에서 내보내는 것 자체가 체제에 대한 위협이라고 느껴요. 어느 정도 이해하셨죠? 지금 아시아에서는 이런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민주주의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의 민주주의예요. 여러분, 2016년 그때가 박근혜 탄핵 시기예요. 박근혜.
2016년 12월 3일 날, 그날도 12월 3일이네요. 제가 날짜까지 기억을 해요. 너무 감동을 해서. 독일의 디자이트라고 하는 신문에 이런 칼럼이 실려요. 디자이트라는 신문은 유럽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신문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칼럼이 실리는데 칼럼 제목이 이겁니다. 이제 미국과 유럽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배워야 한다. 여러분 상상이 가요? 이제 미국과 유럽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배워야 한다. 이런 칼럼이 실려요. 예. 저는 사실은 그 칼럼을 끝까지 못 읽었어요. 왜 못 읽었을까요? 눈물이 나서. 눈물이 나서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렇겠어요? 제가 대학에 다니던 시기에는 우리가 가장 부러워한 게 미국과 유럽의 민주주의였죠. 우리가 죽기 전에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을 날이 올까?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랬어요? 야, 그런 날이 오겠냐? 절대 안 와. 이렇게 암울한 시대였어요. 그 시대가. 그런데 내가 살아생전에 그 우리가 선망하던 미국과 유럽이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배워야 한다니, 그런 글을 내가 읽는 그러한 날이 온다는 게 상상이나 됐겠어요? 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사실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칼럼이 실렸을까요? 2016년, 여러분들 잘 기억하기 어렵죠?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예,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인물이죠. 예, 그런 자가 미국에서 대통령이 됐다는 건 뭘 뜻해요? 미국 민주주의의 끝, 그것을 뜻한다.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볼 때예요. 유럽은 왜 그렇겠어요? 2016년이면 시리아 난민들이 막 몰려오니까 유럽 전체가 일종의 극우주의 물결에 휩쓸리죠.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유럽에는 이제 근대 민주주의는 수명을 다한 모양이다. 예, 민주주의의 종언, end of democracy,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올 때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 전 세계가 이제 민주주의는 끝났나 보다, 이런 회의감에 젖어 있을 때, 예, 한반도라는 반도에서, 예, 예, 여기서, 그죠?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여기서. 예, 토요일만 되면 광화문이랑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요, 안 그래요? 50만, 100만, 150만, 200만, 250만까지 모였죠. 예? 여러분 기억나세요? 2016년 박근혜 탄핵이죠. 당시에. 거기에 한 손에 촛불을 들고, 예, 촛불을 들었다는 얘기 뭐예요? 평화적으로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을, 예, 국민들이 비판하고 국민의 뜻을 대표기관인 의회가 받아서 법적으로 탄핵을 하고, 이것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였죠. 인용을 했죠. 이 일련의 과정은 뭐예요? 민주주의의 정석을 보여준 거죠. 예,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정석대로 구현한, 이것을 한국이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그 당시에 몰랐죠. 우리는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밖에서는 한국의 이 민주주의가 감동을 준 거예요. 왜? 전 세계 민주주의가 위기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그 민주주의가 아직 살아있어, 이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민주주의는 보통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2019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민주주의 연구소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예, 스웨덴에 있죠? 스웨덴에 있는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란 데예요. 가장 권위 있어요, 여기가. 여기서는 10년에 한 번씩 전 세계 민주주의를 분석을 해서 순위를 매겨서 발표를 해요. 순위를 매겨서. 이게 아주 그 연구소의 특징이에요. 2019년에 176개국을 조사해서 순위를 매겨서 발표했어요. 예. 176등은 어딜까요? 176등. 예, 맞습니다. 노스코리아.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3대가 세습해버리니까 이건 지구상에 이런 나라는 없어요. 그렇죠? 이건 뭐 민주주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너무나 분명한 나라죠. 북한이 계속 꼴찌고요. 176등이었어요. 한국이 몇 위였을까요? 사실상 1등이었어요. 사실상. 예, 사실상 1등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1등이 아니라는 얘기죠? 12등이었어요. 12등. 그런데 우리 앞에 있는 11개의 나라는 전부 조그만 나라예요. 예, 여러분들이 금방 떠올릴 수 있죠? 어디겠어요?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예? 덴마크,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이해하셨죠? 인구 500만에서 1000만 사이. 우리 서울 인구보다도 적은 그런 나라가 11개 우리 앞에 있고요. 큰 나라 중에서 1등을 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예. 여러분, 30, 50 클럽이라고 아세요?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30, 50 클럽. 예. 예, 30이 뭐죠? 30이 뭐예요? 30. 3만 불. 그렇죠? 50은? 그렇죠. 인구 5천만. 예, 고맙습니다. 30, 50 클럽.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좀 기억해 두세요. 30은 3만 불 이상 1인당 국민소득. 그 다음에 50은 인구 5천만 이상인 국가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5천만이 넘는 국가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 이런 나라. 그러니까 어떤 나라일까요? 큰 나라 중에서 잘 사는 나라죠?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3만 불이 넘는, 인구 5천만이 넘는 이런 큰 나라 중에서 몇 개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세워보세요. 어떤 나라일까요? 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디예요? 미국, 일본. 이거 쉽죠? 그 다음에 어디겠어요? 그 다음? 네, 프랑스, 또 독일, 또 영국. 그죠? 요 5개는 쉽죠? 그 다음에 6번째가 어딜까요? 6번째. 예,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가 2013년에 3만 불이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19년에 3만 불이 넘어서 7번째가 됐어요. 지금 전 세계에 7개밖에 없어요. 예, 놀랍죠? 7개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사실은 한국은 이제 사실 명실상부한 선진국에 들어와 있고요. 또 선진국 중에서도 작은 선진국이 아니고 강한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포브스라는 데서 아마 그 뉴스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포브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경제지죠. 거기서 세계 강국 순위를 이번에 발표를 했죠. 10개국을. 거기서 한국이 몇 위를 했어요? 6위를 했어요. 6위. 그것은 30, 50이랑은 좀 달라요. 이것은 군사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그 다음에 문화 영향력,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본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포브스에서 이번에 발표한 강국, 10대 강국은 미국,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독일, 한국이 6등을 했어요. 한국이 6위고요. 그 다음이 프랑스 7위, 그 다음에 일본이 8위,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가 9위, 이스라엘이 10위예요. 이런 식으로 이건 군사력에 상당한 비중을 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지금 한국은 만만치 않은 나라가 돼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말한 30, 50 클럽 7개국 아시죠? 그 중에 나머지 6개 나라와 한국은 뭐가 다를까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 다음 한국이었죠? 그 6개 나라와 우린 뭐가 다를까요? 우리만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었잖아요. 나머지 6개 나라 전부 제국주의 국가예요. 우리는 제국주의 국가는커녕 뭐예요? 그렇죠. 식민지였죠. 제국주의 먹잇감이었죠. 그런 나라가 지금 이런 나라가 된 거예요. 와, 놀랐어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나라예요. 이건 우리가 강조해야 돼요.
이런 권위는 예를 들면 일본은 없어요. 일본은 지금 제국주의 과거를 그렇게 끔찍한 과거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잖아요. 일본은 완전히 도덕적 권위가 없어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은 나라가 없어요. 실제로. 대단한 거죠. 아마 이런 것들도 이번에 포브스에 그러한 랭킹을 매기는데 어느 정도 저는 작용했으리라고 봐요. 한국은 대단한 나라예요. 이렇게. 우리 자신이 우리를 너무 몰라요. 그리고 약소국으로 알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도덕적 권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7개 35시 클럽 중에서 한국이 민주주의 순위가 1등이에요. 지금 이 7개 나라를 다 우리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라고 알고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2019년 그 조사에서 한국이 1등이에요. 한국이 1등, 영국이 2등, 이태리가 3등, 독일이 4등, 그 다음에 프랑스가 5등, 미국이 6등, 일본이 꼴찌예요. 제가 일본이 꼴찌인 걸 보고 아, 이것은 믿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일본에 대해서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일본은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특히 2019년이니까 아베 총리 때죠. 뒤로는 끊임없이 군국주의로 회귀하려고 획책하는 겉과 속이 다른 이런 행동을 보인 거 알죠? 그걸 국제사회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꼴찌를 했던 거고요.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죠. 트럼프 때문에 확 떨어진 거고요. 또 프랑스도 마찬가지죠. 마린 르펜이라고 하는 극우주의자가 있기 때문에 확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뢰할 만한 거기서 한국이 1위를 했다는 것 정말 대단한 거고요. 우리가 그런 도덕적 자부심을 갖는 것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탄생한 신정부도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나라 정상들과 만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기죽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30, 50 클럽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3만 불이 넘는 이런 나라 많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나머지 6나라들은 다 어떻게 오늘날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됐나요? 예. 여기 다 이유를 알 수 있죠? 예, 이들은 다 과거에 제국주의적 약탈을 통해서 그들이 말하자면 축적한 이러한 부를 바탕으로 오늘날 잘 사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40년 동안 그렇게 뜯기고도 그걸 넘어서서 이렇게 됐으니 이런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면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2016년에 그 당시에 광화문에서 박근혜 탄핵되죠. 그때도 독일의 방송이 와서 많이 취재를 해갔어요. 여러분 택시 운전사 알죠? 택시 운전사 영화 많이 보셨죠? 거기 보면 독일 기자가 나오잖아요. 그 기자가 속한 그 방송사가 바로 독일 말로는 ARD 이렇게 하는데 우리식으로 하면 KBS 1이에요. 공영 일방송 기자예요. 유럽에선 가장 권위 있는 이러한 방송국입니다. 그때도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제가 몇 번 인터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2016년에 막 광화문에 200만이 모였을 때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얘기를 했어요. 봐라, 독일은 아마 이걸 잘 이해 못할 거다. 성공한 혁명의 역사가 없으니까 이렇게 좀 약 올려가매. 독일은 성공한 혁명의 역사가 없어요. 우리는 위대한 민주혁명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제가 막 좀 오바를 했어요. 그러면서 4.19, 5.18, 60 그것이 오늘 촛불혁명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와,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자랑이에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딱 느껴졌어요. 여러분, 위대한 혁명의 역사는 없는 게 낫죠? 그래요, 안 그래요? 4.19로 끝났어야지. 그렇지 않나요? 끊임없이 연속적인 혁명이 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민주주의가 연속적으로 위협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을 하면서 제 말의 모순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수습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수습했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취약한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민주주의가 취약할까요? 또 다른 문제죠. 그죠? 왜 한국 민주주의 이렇게 취약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번에도 그 취약성이 드러난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내놓은 제 나름대로의 답은 한국 민주주의가 이렇게 취약한 이유는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Democracy without democrat.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자가 없어. 에? 여러분, 광장에서 막 민주주의를 외치는데 시위가 끝났어요. 이제 집에 돌아가. 지하철에서부터 서서히 변신하죠. 서서히 변신해서 집에 딱 도착하면 평소에 그런 가부장적인 애비가 탁 돼 있어요. 집에 들어가는 순간. 그렇지 않나요? 그 다음날 학교에 가면 완전히 아이들을 들들 볶는 권위주의적인 교사가 돼 있어요. 에? 그리고 회사에 가면 갑질을 일삼는 에? 그런 상사가 돼 있어. 그럼 민주주의 어디서 해요? 다시 말하면 광장의 민주주의와 일상의 민주주의가 괴리되어 있다. 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괴리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민주주의가 차근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가 들떠 있기 때문에 에? 이런 독재자들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네, 우리가 충분히 민주주의가 되지 못한 것. 이게 한 원인일 수 있겠죠? 제가 작년에 함부르크 대학의 마지막 연구학기를 다녀왔어요. 거기 가서 너무 놀랐어요. 지금 전 세계가 민주주의 위기다 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네, 그런데 이 민주주의 위기를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파시즘이에요. 너무나 놀랐어요. 파시즘과 관련된 책이 너무 많이 나와요, 지금 유럽에서. 한국에서도 많이 최근에 번역되죠. 그런데 이 파시즘은 여러분 알다시피 언제 있었던 현상이에요, 여러분? 대체로 1920년대, 30년대죠. 네, 무솔리니, 그 다음에 히틀러, 1920년대, 30년대에 있었던 역사적 형태를 우리가 파시즘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죠. 그런데 벌써 지금 그러면 어때요? 100년 이상 지났잖아요. 네? 1920년대 상황이니까 지금 2025년이니까요. 그렇죠? 왜 파시즘을 이야기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짧게만 할게요. 일반적으로 파시즘 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요? 공포와 테러를 통한 반민주적이고 폭력적인 독재적 지배 형태, 보통 이렇게 정의를 하죠. 가장 일반적으로 공포와 테러를 통한 반민주적이고 독재적인 그러한 통치 형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파시즘의 정의라면 사실은 굳이 파시즘이라는 개념 안 써도 되잖아요. 그냥 아주 강도 높은 폭력적 지배, 반민주적 지배,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독재 형태,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자꾸 파시즘이란 말을 쓸까요? 이 파시즘은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파시즘의 가장 결정적인 특성은 파시즘은 이데올로기 국가기구를 통해서 그 전 구성원을 파시스트로 만드는 체제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데올로기 국가기구라는 건 뭐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학교죠.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그 구성원들을 파시스트로 만든다는 거예요. 예. 지금 한국의 경우는 학교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그러한 국가기구가 뭐겠어요? 특히 젊은 남성들에게. 그렇죠. 군대죠. 군대는 일종의 인텐시브 코스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사회 전체가 파시스트들의 구성원이 모두 파시스트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가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한국 사회의 사실은 핵심적인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전기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로서의 파시즘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민주적 질서를 깨버리는, 파괴하는 파시즘이죠. 그것은 우리가 넘어섰죠. 예. 그런데 후기 파시즘은 뭐겠어요? 예. 사회 안에 이 파시즘이 새겨놓은 그러한 파시즘이에요. 우리는 32년 동안 육군 소장들이 총 들고 나와서 지배한 사회죠. 그들이 한국 사회에 새겨놓은 파시즘의 잔재들, 특히 한국인들의 내면에 새겨놓은 그런 심리적인 문양들, 파시즘의 문양들, 권위주의적 성격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은 전혀 청산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지금 말하자면 태도로서의 파시즘, 일상의 파시즘, 우리 속의 파시즘, 이게 전면적으로 여전히 살아있는 사회예요. 제가 독일과 조금만 비교를 할게요. 독일의 경우는 히틀러가 몇 년이나 지배했을까요? 히틀러가 1933년에 정권을 잡아요. 그리고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면서 몰락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12년밖에 안 돼요. 히틀러의 통치 기간이.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독일의 3배예요, 3배. 에? 그런데 독일의 경우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이란 국가 자체가 히틀러 파시즘을 청산하는 것이 독일의 국가의 존재 이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히틀러 파시즘의 청산을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주장을 할 정도로 과거 청산을 잘한 거 알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1987년에 직선제 개헌을 하면서 직선제를 얻어냈다고 그 이후에는 민주주의가 됐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직선제를 얻어내면 민주주의가 되나요? 32년 동안 저 파시스트들이 한국 사회에 새겨놓은 파시즘의 잔재들 그대로 남아있는데, 한국인의 내면에 새겨놓은 파시스트의 권위주의적 성격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파시즘이 해소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끊임없는 민주주의의 위협이 된 거예요. 그게 이번에 드러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일체의 세레머니가 없어요. 세레머니, 의식들, 일체의 리투얼, 일체의 의례, 국민의례 이런 거 일체 안 합니다. 이 국민의례라는 게 파시즘 정권의 전형적인 그러한 행태들이에요. 예? 그러한 세레머니를 통해서 그 구성원들을 완전히 파시스트로 조련하는 그러한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예? 그런 의례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어떤가요? 어때요? 그게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 성찰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거고요. 자, 이제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한국이란 나라는 이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대단한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 세계적으로 이런 민주주의 한 나라 없고요. 아시아에선 최고의 민주주의를 구가하는 나라고요. 또 아주 역동적인 다이나믹한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고 존경받고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한국인들은 전혀 민주주의자가 아니에요. 또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권위주의적 성격은 파시스트들이 만들어 놓은 성격이에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예, 후기 파시즘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지금까지도 한국에서는 전혀 사회적 의제로 공론장에서 논의된 적도 없고요. 이것이 교육 정책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극복된 적도 없어요. 이제는 한국이 성숙한
그러한 민주사회로 질적인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성숙한 민주주의를 기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예, 제 강연은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죠? 예, 아마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많으셨을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 비상계엄 전국에서 예. 이제 그 빛의 혁명이라 불리는 이 시민적 이 예. 저항이 가능했던 그 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광장에서 많이 같이 경험을 했죠. 예, 제가 여의도도 가고 광화문도 가고 했는데 거기 가서 제가 받은 느낌은 와, 이런 사람들과 동시대를 산다는 게 정말 너무나 자랑스럽다.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이번에 가장 놀란 것은 어떻게 이렇게 20, 30대 젊은 여성들이 이렇게 많은가. 거의 절반이 20, 30대 젊은 여성이에요. 정말 놀라서요. 그래서 완전히 시위의 구성, 또 시위의 방식 이런 것들도 너무 다른데 이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시위 방식이고요. 예. 실제로 지난번 12월에 독일 교수가 또 다른 지카르트 네켈이란 분이 그때 오셨는데 그분이 여의도에 가서 보고서 와, 이런 시위는 처음 본다. 이게 시위인지 콘서트인지 모르겠다. 에? 어떻게 정치적인 시위를 이렇게 예술적으로 할 수 있냐. 그러면서 정말 감동해가지고 갔어요. 이 양반이 아마 독일 가서 책도 썼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글을 썼을 거예요. 사실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한국 민주주의의 역동성은 어디서 왔는가?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죠. 네. 제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첫 번째는 연속혁명의 전통에서 왔다고 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한국처럼 이 민주화가 연속적인 혁명에 의해서 이렇게 승화된 이러한 나라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4.19, 5.18, 60, 촛불혁명, 비태혁명까지 연속되어 오고 있죠. 이 과정에서 광장민주주의가 굉장히 성숙한 거예요. 또 제가 아까 교육을 이야기했지만 한국 교육에서 엘리트들을 대부분 파시스트로 기르고 있지만 한국 교육 내부에서도 대안적인 교육이 상당 정도 이루어진 거예요. 공교육의 저편에서 수없이 많은 대안교육의 실험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또 새로운 유형의 그러한 새로운, 저는 신한국인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그런 사람들이 또 자라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힘들이 저는 모여서 그러한 광장의 역동성을 만들어냈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남태령에 가지 못한 게 너무나 아쉬웠어요. 남태령. 예, 남태령에서 있었던 그 시위가 정말로 저는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바꾸는 시위라고 봐요. 예, 그 추운 날, 예, 당시에 체감 온도가 15도가 넘는 그러한 곳에, 그러한 날씨에 농민들이 고립되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밤 11시에 남태령을 향하는 그 젊은 20, 30대 여성들의 머릿속에 어떤 세계가 있었을까? 그들이 그리는 그 사회, 그 세계가 앞으로 한국 사회의 미래라고 봐요. 한국 사회가 그려갈 이상향이라고 봐요. 저는 지금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미래는 밝다고 봅니다. 예, 그게 바로 저는 남태령의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 크게 보면 첫째, 연속혁명에 축적된 경험. 그렇죠? 두 번째는 바로 대안적 교육이 만들어낸 신한국인들. 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예. 예. 그 최근에 또 정치적 이 격변의 국면에서 소셜 미디어가 또 큰 영향력을 끼쳤다고 볼 예. 수가 있는데 비상계엄 해제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 반면에
또 가짜 뉴스나 또 극단주의 확산의 진원지이기도 했잖아요. 예. 또 이런 소셜 미디어가 가지는 양면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중요한 말씀이고요. 지금 아주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양면성, 야누스의 얼굴이, 야누스의 얼굴. 예, 긍정적인 면도 있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추한 얼굴도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소셜 미디어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또는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잖아요. 지금 저는 요번에 지난 6개월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한국 교실에서 시급히 도입해야 될 것이 두 가지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선동과 판별 교육. 선동과 판별 교육. 독일에선 가장 중요한 정치 교육이 이거예요. 선동과 판별 교육. 어떤 자가 선동가인지 그런 자들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학교에서부터 아주 체계적으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중요한 정치 교육이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거예요. 미디어의 독해력, 미디어를 읽어내는 힘.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이제 성숙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가장 중요한 정치 교육의 핵심이 첫 번째는 선동과 판별 교육, 두 번째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강의를 이렇게 1시간으로 다 담기에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새 정부도 출범을 했는데 아까 뭐 하신 말씀 많지만 가장 그래도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새 정부가 정말 저는 할 일이 많다고 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정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선거법 개정, 그 다음에 대의 과정이 올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법을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한국은 민주주의를 이뤘다고 하지만 대의 과정의 왜곡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대의 민주주의가 잘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유리 중앙대학교 도거동문학과 교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그동안 정말 당연하게 여겼던 그 민주주의 위기를 느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민들의 또 저력과 희망을 본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KBS 라디오 특집 강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제안 제1부 진짜 민주주의 어디서 시작할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제2부 인구 변화의 미래를 그려본다 서울대학교 이철희 교수 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행의 아나운서 이현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